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화요일 페이지 1 오늘의 경제뉴스 일면 기사를 종합 정리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방송 기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으로 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녹화된 부분은 동영상 채널 리스트에는 아마 올라갈 텐데 라이브로는 방송이 지금 송출이 안 될 겁니다. 네, 테스트 방송입니다. 혹시 보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채금리, 장기금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뭐 웹사이트라든가 모든 미디어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좀 내용입니다. 사실 뭐 잘 알려지다시피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5%를 넘어서 이번에는 4.75%를 또 깼습니다. 4.795%로 오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4.5% 돌파한 데 이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저항선 4.75%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그 제목으로 오늘 시장을 갖다가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일격을 당했고 채권 수익률은 폭등했다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3대 지수는 당연히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큰 폭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모두 어제 전일 대비 1.3%에서 1.8%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채권 이자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올랐습니다. 장기 채권 이자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된 거죠. 어제보다 0.19%가 올라서 106.8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도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영향을 준 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가져가겠다는 Higher for Longer가 며칠 새 연준 이사들의 입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매파로 분류되는 연준 일부 이사들은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경한 분위기가 채권 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습니다. PC가 최근에 이제 발표됐는데 특히 코어 PC 인덱스는 예상보다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시켜야 한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요인들도 발표가 될 때마다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방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하죠. 이 졸트 보고서 8월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 통계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여전히 높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타이트한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력 요인이 된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연준 이사진 외에도 고금리 혹은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주는 월스트리트의 유력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력 인사들의 고금리 시대를 향한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선 월스트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인베스먼트 뱅크의 CEO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지난주 인터뷰에서 금리가 7%가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는데
그런 과정, 전반적인 과정은 우리가 4%, 5%까지 급격히 올라왔던 고금리 시대와는 또 다른 훨씬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전제로 한 얘기지만요. 만일 현재보다 금리가 1%에서 2% 이상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데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들도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 더 먼저 문제가 폭발하는 것은 부동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그 특성상 변동일 수도 있지만 5년 혹은 7년간 고정금리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난 1년 새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기존 대출에 있던 대출권들이 높은 금리가 아직까지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이게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으로 묶여 있던 기간이 변동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짧은 고정 기간이 끝나서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높은 금리로 바뀌면서 페이먼트가 늘어나거나 리파이낸스를 못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 제가 죄송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경제면 탑으로 올라왔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랜드마크 이런 고층 빌딩들이 상업용 대출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소개됐었습니다. 일면 기사였거든요. 특히나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잘 아시다시피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건물주, 랜드로드는 2중,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중에서 100% 입주율을 자랑하던 빌딩들이 최근 그 입주율이 실제로 75% 이하로 떨어졌다고 통계도 나왔었습니다. 이 상업용 빌딩은 특히나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경우에는 트리플 넷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테넌트가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입주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빈 건물, 빈 세대의 재산세도 건물주가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타가 2중, 3중으로 커집니다. 이런 공실률 문제는 지금 비단 오피스 빌딩뿐이 아니라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니언 스퀘어인가요? 거기에 있는 유니언 스퀘어 플라자, 거기는 50%의 리테일 테넌트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은 건물주가 모든 재산세나 재반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문제는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고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될 건지 그것도 이제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해준 은행들도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부실 대출의 경우는 은행에 유보금을 잡아두기 때문에 순이익도 떨어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대출을 꽉 조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문제인데요. 현재 금리가 30년 기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7.5%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 정도 금리라고 하면요. 현재 집값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목돈도 많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LA에서는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을 한 100만 달러라고 집을 구입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목돈이 15만 달러 이상, 20만 달러 정도 있어야 되고 인컴은 최소 15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만일 이자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15만 달러 갖고 안 되고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인컴이 계속 올라가야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은 사실상 실거래자는 사실상 굉장히 소수로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요즘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빌 에이크먼. 이 빌 에이크먼은 단기적으로 10년 만기 채권 이자는 5% 초반대, 30년 만기 장기 채권은 5% 중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빌 에이크먼은 좀 다른 시각인데,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따르는 게 아니고 경기 사이클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고금리 문제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높은 물가,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리와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금리, 시중금리가 부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거를 예를 들면 금리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 3%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적용되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돈을 빌리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이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플레이션 현재 이미 3%, 4%로 내려온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서 시중금리 모기지 같은 경우 8%, 9%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경기 침체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은 장기 채권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장기 채권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이렇게 채권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금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물론 문제시 될 수 있고요. 또 이미 오른 채권, 이미 나와 있는 채권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신규로 또 채권이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유동성 증가, 그 다음에 재정 확대, 그 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채권 리뉴할 때 다시 한번 고금리로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는 등 이유로 인해서 채권 발급이 늘어나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투자를 안내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냥 뉴스를 전달하지만 장기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5% 이상 금리를 픽스드 인컴으로 장기간 묶어둔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 그것은 안전을 확보하고 채권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매매 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죠. 물론 매매 차익만 노린다는 거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 좀 리스크가 될 것이고요. 자, 채권의 이게 매매 차익은 아시다시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떨어질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기지를 전문을 하니까 모기지 금리와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실제 주택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별 대책이 없습니다. 이자가 오르는 대로 맞춰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현재 집에 있는 에퀴티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재융자를 하시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미 낮은 이자로 받으신 1차 모기지가 금액이 좀 높다 그러시면 가급적 그거는 이제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현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1차는 건들지 말고 1차는 그대로 묶어두고 2차만 모기지를 받아서 에퀴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2차는 놔두고 2차만 필요한 만큼 에퀴티를 뽑아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 대안인데 뭐 이것 말고는 가능한 대안이 없습니다. 2차 모기지를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다운사이징을 어차피 고려하고 있던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현재 집을 매각한 뒤에 가격대를 좀 낮춰서 현금을 확보해서 이 중에 80% 정도의 현금으로 그러니까 올 캐시로 집을 구입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어느 정도 생활비로 활용을 하시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자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프리앤클리어로 지금 유용자가 없는 집이시잖아요. 캐시아웃 재용자를 통해서 혹은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에퀴티를 현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쉬고 아마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독점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된 단독 독점 기사인데 아마존의 물건값이 왜 비싸지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물건값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독점적인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위치를 점하면서 아마존의 물건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물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시 프로젝트라고 NESSI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FTC 연방 트레이드 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 얘기죠. 이 알고리즘은 아마존이 자기네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기네가 가격을 올릴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잘 따라올 건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올린 가격을 다른 쇼핑몰에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올렸다가 다시 가격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꾸로 또 올렸는데 다른 데서 따라간다. 그러면 최저가로 최저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FTC에서는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격과 관련해서 물건 가격과 관련해서 판매자, 즉 벤더들이죠. 이 입점하는 판매자들이 아마존에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사이트에 더 싸게 물건을 내놓으면 쇼핑객들이 아마존에서 그 제품을 볼 수 없도록 그 벤더의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하는 거죠. 간접적인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판매자들은 아마존의 그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물건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FTC는 이 점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수수료는 입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절반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요.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60%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불짜리 물건을 팔면 60불을 수수료로 내는 거죠. 그래서 40불을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정도로 되면 어떻게 되냐? 물건값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 폐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아마존의 쇼핑몰 내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도 되겠지만, 이 독점적인 위치를 통해서 높은 수수료를 확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FTC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품 물건 가격을 아마존이 다른 쇼핑몰하고 비교하면서 최저가 가격대를 전반적인 시장에서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이것도 큰 문제다. 이게 바로 이제 독점법을 위한 게 된 거죠. 이런 독과점적인 위치를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고 독점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단신거리 시험 방송 중입니다. 오늘 단신거리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